안녕하세요. 세종시 교육청 대입지원단 학력관리팀 지구과학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항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담고에 근무하는 강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학습 순서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총평, 그 다음으로는 출제 문항 분석, 세 번째로는 문항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부터 볼 건데요. 전체적으로 3월 학력평가보다는 좀 어려웠으나 모의평가나 수능에 비교하면 평이한 수준이었다라고 저희 학력관리팀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물론 문제들이 조금 새로운 유형의 문제나 자료 해석이 좀 못 본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묻는 개념이 단순했고 어려운 개념, 특히 요 심화 개념 파트, 예를 들어서 고지작이라던가 엘니뇨 라니냐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어렵게 출제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별의 물리량도 좀 쉽게 출제된 편이라서 그래서 어렵지 않았다, 대체로 평이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성적이 잘 안 나왔을 경우에 좀 속상할 수가 있는데 기본 개념이 좀 부족했거나 아니면 자료 해석에서 시간을 많이 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어떤 것이 약점인지를 잘 판단해보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새로운 유형의 자료가 많이 등장했어요. 아마 성적이 잘 나오지 않은 친구들은 이것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새로운 자료들을 위주로 해서 문항 해설을 하도록 할 거예요. 문제를 조금 자세하게 보면 전 영역에 고른 출제가 되었다. 원래 그래도 천문 부분에서 좀 배점이 높기도 하고 문항이 한 문항 정도 더 나왔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골고루 출제되었다라고 보이고요. 요거는 우리 학력관리팀 세종시 교육청 대입지원단 홈페이지에 보면 지구과학 문항 해설 총 합본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EBS 연계율을 저희 팀에서 분석해 봤을 때는 EBS 연계율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다. 근데 기본 개념 연계는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학습을 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 4번, 8번, 20번이 가장 높았는데 4번은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자료 해석에 대해서 조금 낯설었을 것 같고, 8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온대저기압 문항인데 요즘 온대저기압이 보통 기상위성 영상 해석 문제가 나오는데 오늘은 풍속 및 풍향 분포로 나와서 그거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을 것 같고, 20번은 그래프 자체는 굉장히 심오하고 어려운 내용인데 문항은 쉬웠어요. 근데 아마 그래프가 조금 어렵게 생기고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항들은 필수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 해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문항 5가지를 볼 건데 4번에 퇴적 구조 문항, 8번에 온대저기압 문항, 9번에 태풍 문항은 어려운 문항은 아닌데 조금 다른 자료가 나와서 살펴볼 거고요. 15번에 주계열성 내부 구조, 이것도 기본 개념을 응용한 문항이지만 자료가 익숙하지 않을까봐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 20번에 가속 팽창 우주론에 관한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번 문항 볼게요. 4번 문항은 퇴적 구조랑 부정합에 관련된 문항입니다. 먼저 문항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그린 가는 해성층 ABC로 이루어진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과 A의 일부에서 발견된 퇴적 구조를 나타냈다. 일단 여기까지 끊고 일단 해성층이라는 건 뭐죠? 해성층은 바다에서 퇴적된 퇴적암이란 뜻이죠. 바다 퇴적암. 퇴적의 환경이 바다 환경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가 자료를 보면은 가 A, B, C가 모두 이제 퇴적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바다에서 일단 퇴적되었다는 거. 그럼 바다를 넘어서면 이제 퇴적이 아니라 침식이 일어난다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A 지역에서 발견된 퇴적 구조를 보니 요 퇴적 구조 뭐죠? 요거 점이층리. 점이층리를 의미하고, 점이층리 보니까 요 아래쪽에 입자가 크고 위쪽에 입자가 작은 걸 보니 역전이 있었다 없었다? 역전이 없었다. 그러면 층 순서는 아마도 ABC 순으로 그냥 정상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는 A의 퇴적이 완료된 이후 해수면에 대한 동그라미 A 지점의 상대적 높이 변화를 나타냈다. A가 다 퇴적된 다음에 A층의 윗부분 요 면에
해수면에 대한 상대적 높이, 해수면에 대한 상대적 높이 변화를 나타냈대요. 당연히 처음에 퇴적이 끝났을 때는 어디에 대해서? 해수면에 대해서 아래쪽에 있겠죠. 해수면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는 이제 여기에서부터 요 A 라인이 이렇게 해수면에 대해서 상승한다는 건 요 구간이 뭐가 되는 거죠? 요 구간은 지층이 융기하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융기. 그럼 반대로 요 A 라인이 쭉 내려가는 구간은 뭐가 되겠죠? 여기는 침강 라인이 되겠죠? 침강. 그 다음에 다시 요 A 라인이 위로 올라가는 것. 요거는 다시 융기하는 라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지각기 융기하고 침강하고 다시 융기를 거치면서 A, B, C층을 퇴적을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정합도 있네요. 부정합이 있다는 거는 아마 융기했을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해수면 바깥으로 나왔을 때 침식이 일어나는 흔적이겠죠. 그래서 요 지층이 생긴 뭐라고 해야 되나 순서를 되게 계략적으로만 그림을 표현해 보면 아마 맨 첫째 타임 A가 퇴적되었을 그 타임이 아마 요거라고 해볼게요. 여기 그럼 이게 해수면이고 저 처음 시기를 이렇게 A층의 퇴적이 끝나였다. 여기가 지금 기역면인 거죠. 요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시작점이고 여기서부터 뭐가 일어나죠? 여기서부터 이제 쭉 융기가 일어나는데 이 기역층 위에는 뭐가 쌓여 있죠? B층이 쌓여 있죠. 그럼 B층이 언제까지 퇴적되겠어요? 해수면 아래에 A가 있을 때 B의 퇴적이 일어나겠죠. 요 구간에서 아마도 B의 퇴적이 일어날 거예요. 즉 얘가 땅이 융기하면서 그 다음 타이밍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A층은 그대로 쌓여 있고 A층은 쌓여 있고 이제 그 위에 이제 B층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죠. B층이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계속 융기를 해가니까 어느 순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는 A층의 해수면과 완전히 일치하고 그 위에 B층이 수면 위로 노출된 상태가 있겠죠. B층이 수면 위로 노출된 상태가 있겠죠. 요게 기역면. 요 시기가 언제가 되는 거죠? 요 시기가 되는 거겠죠. 기역이 아니라 A네. A. 요 시기가 요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요 시기 이후로는 계속 융기가 일어나요. 즉 융기가 일어난다는 건 지금 B층이 여기에서 여기를 가는 동안은 계속 쌓이다가 B가 점점 쌓여가다가 요 해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부터는 B가 침식이 일어나겠죠. B가 침식이 일어나요. 요 구간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한 요쯤부터 요 구간은 이제 B의 침식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다음 단계를 그려보면 이게 해수면이라고 할 때 해수면이 이렇게 있고 계속 융기하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니까 A층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무슨 면? 여기가 A면이고 위에가 이제 B층이 침식이 된 거죠. B층이. 요 시기가 여기에 어느 시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점으로 다시 쭉 침강을 하죠. 쭉 침강을 해요. 이 상태에서 얘네가 내려가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해수면이라고 할 때 이 니은 시기가 되면 층을 조금 구분해서 그릴게요. 이렇게 여기가 A층, 요만큼이 B층, 그 다음 B가 더 많이 쌓여 있으니까 여기가 B층, 여기가 A층, 여기가 여기가 B층 이렇게 있고 요 니은 시기가 되면 다시 해수면이랑 A면이랑 같아지는 거죠. 해수면이랑 같게끔 A층이 생기고 이게 A면. 그 위에는 계속 침식을 받아서 좀 쪼그라든 B층이 있고 지금 계속 여기를 그린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또 침강을 하니까 더 지나면 이제 어떻게 돼요? 해수면이 이렇게 있고 A층은 완전히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가 A면이고 동그라미 A면이고 그 위에는 침식면을 받은 B층이 있고 요 물 속에서는 이제 뭘 받게 돼요? 요 물 안에서는 이제 C층이 새로 쌓이겠죠? 이런 식으로 C층이 쌓일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C층이 만들어진 다음에 쭉 올라가면 이제 다시 융기를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해수면 이렇게 있고 다 올라온 상태. A층, 여기가 동그라미 A면, 그 다음에 B층 부정압, 그 다음에 위에 C층. 그래서 최종 단계가 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됐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또 알아볼 수 있는 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 즉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동안은 계속 뭐가 쌓이는 거죠? B층이 퇴적이 되는 거죠. B층이 퇴적이 되다가 이 시점과 어느 시점 사이, 그러니까 요 B의 윗면이 해수면과 맞닿기 시작하는 부분부터 침식이 일어나겠죠. 침식이 일어나서 이 위쪽이 꼬불꼬불해지겠죠. 위쪽이 이렇게 꼬불꼬불해진 거. 그래서 요 기역이랑 니은식이 이 사이에 어딘가에서 아마 부정압이 생겼을 거예요. 부정압이. 그렇겠죠? 그 다음에 요 기역이랑 니은식이 사이, 요 기역시기는 A면이 딱 이렇게 위에 있을 때 요게 기역시기죠? 요게 기역시기. 그 다음 니은시기는 요 B가 위에가 잘리다 다시 해수면과 같아진 시기. 요게 니은식이니까 언제가 B층이 두껍냐라고 물어본다면 요 바다 속에 있을 때 B가 계속 쌓이다가 이 기역 시기에는 이미 B가 바깥으로 노출이 돼 있는데 이때부터 계속 침식이 일어나면서 니은까지 계속 침식이 일어나겠죠. 즉 기역에서 니은으로 오면서 B층은 계속 침식을 받아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 어딘가부터 B는 계속 침식을 받겠죠. 그러니까 B가 가장 두꺼운 시기는 언제다? 기역 니은 중에는 기역 시기가 가장 더 두껍겠죠. 가장은 아니고 두껍겠죠. 그래서 B의 두께는 기역 시기보다 니은 시기에 두꺼웠다라고 하면 이게 틀린 보기가 되겠죠. 오히려 기역 시기가 더 두꺼운 거예요. 그 다음에 C층 보면 C층은 언제 형성되었죠? C층은 요 디귿시기에 형성되었나요? C층은 요 니은 시기, 딱 해수면과 같아졌을 시기, 요 시기에서 계속 침강을 해서 좀 내려가면 B가 물에 잠기는 순간이 있겠죠. 이때부터 C가 퇴적된 거죠. 즉 여기에서는 여기가 이제 니은이었으니까 니은을 지나서 요 어딘가, 물 속에 있는 요 어딘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요 어딘가에서 아마 C의 퇴적이 일어났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디귿 시기는 절대 아니겠죠. 왜? 디귿 시기는 언제예요? 디귿 시기는 다시 A면과 해수면이 같을 때잖아요. A면과 해수면이 요 A면이 이게 위로 올라갈 건데 올라가면은 당연히 C는 금방 노출이 되겠죠. 금방 노출이 되면 위에가 풍화 침식을 받으니까 쌓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깎이겠죠. 그래서 디귿 시기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굳이 답을 고르라고 하면 니은 시기 이후 어딘가에서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 디귿은 틀리고 기역은 쉬운 거니까 A의 퇴적 구조는 입자 크기에 따른 퇴적 속도 차이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점이층리라는 건 입자가 점이적으로 쌓인다는 거예요. 이 입자 큰 애들이 더 빨리 낙하하니까 쌓이는 게 점이층리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개념학습을 충분히 했을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건 이렇게 지층이 융기에서 윗면이 침식을 받고 다시 하강을 해서 침강을 해서 쌓이면 부정압이 생긴다라는 부정압의 기본 개념을 잘 알고 요 점이층리의 형성 과정만 잘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일반적으로 부정압은 해수면 아래에서 퇴적이 되고 습곡작용 등을 받아서 융기가 된 다음에 이 윗면이 바다 위로 드러나니까 물 위로 드러나니까 침식을 받게 되고 풍화 침식을 받게 되고 그게 다시 침강해서 위에가 퇴적이 쌓이면 여기가 부정한 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면 되겠고 점이층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데서 많이 생겨요. 대륙 사면 같은 데서 흙탕물의 흐름, 저탕류라고 하죠. 저탕류가 훅 내려갈 때 입자가 큰 애들
이 흙탕물 속에는 입자가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고 중간 애들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데 큰 애들이 먼저 낙하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낙하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낙하하면서 차곡차곡 쌓여서 아래쪽은 큰 거, 그 다음은 중간 거, 그 다음은 쌓이는 거. 요걸 점이층이라고 하죠. 깊은 바다나 호수의 바닥면을 지시하는 그리고 지층의 상하 판단을 하게 해주는 중요한 퇴적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온대저기압 문제. 그림은 폐색 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 주변 지표면에서 풍향과 풍속 분포를 강수량 분포와 함께 나타냈다. 위에 거는 풍속 분포, 아래 거는 강수량 분포네요.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지표면의 구간 XX와 YY에서의 강수량 분포는 각각 AB 중 하나다. A를 보니까 이게 실선이 A인데 강수량이 A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비가 계속 오는 곳, B는 여기랑 여기만 비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XX 라인이거나 YY 다시 라인이라는 거겠죠.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그럼 우리가 요 풍속 분포를 보고 전선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온대저기압이라고 했죠. 온대저기압. 온대저기압인데 뭘 동반했다? 폐색 전선을 동반했다. 그럼 여기다가 폐색 전선을 동반한 온대저기압을 그려볼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온대저기압은 이런 모양이죠. 색깔을 좀 바꿔서 보통은 저기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전선 두 개를 동반한 게 온대저기압이잖아요. 폐색 전선을 동반했다는 건 얘가 조금 더 발달하면 어떻게 되죠? 발달하면 얘가 속도가 훨씬 빠르고 얘가 속도가 느려서 보통 이런 식으로 되죠. 이런 식으로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라잡은 형태로. 그래서 여기는 뾰족볼록 뾰족볼록. 여기가 이제 폐색전선이 되는 거겠죠. 지금 요게 요 모양이 지금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같이 표시를 해봅시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불어 들어가니까 여기에 중심에 어딘가가 뭐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딘가에 뭔가 저기압의 중심이 있을 것이다.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대략 여기를 저기압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엔 한랭전선을 표시해 볼 건데 한랭전선 이 보면은 풍향이 갑자기 바뀌는 곳이 있죠. 전선을 경계로 여러 가지 기상 요소가 급변하죠. 특히 요 라인을 보면 갑자기 풍향이 변했죠. 아이고, 요 라인을 보면 그래서 아마 한랭전선은 요렇게 그려주면 풍향이 갑자기 바뀌는 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 위쪽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한랭전선이 될 거고 폐색전선을 동반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쯤에 폐색이 돼 있겠죠. 요 가운데 부분부터 폐색이 시작되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려주고 조금 더. 자,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어디에 있을까? 마찬가지로 풍향이 이 방향인데 갑자기 훅 이 방향으로 들어온 데가 있죠. 그럼 아마 폐색전선부터 시작해서 요런 식으로 온난전선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모양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요 XX 다시 라인이랑 YY 다시 라인이 AB 중에 무엇인지. 요거는 형광펜으로 요 XX 다시 라인을 살펴보면 여기는 저기압 중심부터 해서 요 폐색 전선까지 했죠. 저기압 중심은 기본적으로 구름이 많이 분포하죠. 그리고 폐색 전선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다가 좀 헷갈리면 여기에 구름이 있는 영역을 따로 표시해 볼게요. 보통 요 한랭전선 뒤에는 구름이 어디에 있다고 배우죠? 이쪽에 좁은 구역에 소나기성 강수가 내린다고 배우죠. 그 다음에 온난전선은 구름이 어디에 있다고 배우죠? 넓은 지역에 약한 비가 내린다고 배우죠. 그 다음에 저기압은 기본적으로 저기압이라서 상승 기류가 존재하기 때문에 요 동네에 구름이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은 요 XX 다시 라인은 전 영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죠. 즉 A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게 X 다시구나. 요게 A가 X 다시구나. 그럼 자동적으로 요 YY 다시 라인은
자꾸 PPT가 넘어가네요. 요 y 다시 라인은 여기는 보니까 여기만 비가 오고 여기만 비가 오죠. 여기만 비가 오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즉 저 B에 해당하는 게 y 다시. A는 xx 다시. B는 y 다시. 그래서 기억을 보면 기억 A는 xx-의 강수량 분포이다. A는 xx-죠.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y-에서는 폐색 전선이 위치한다. y-에서는 폐색 전선이 있는 게 아니고 요 한랭 전선, 온난 전선이 위치하죠.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기역 지점의 상공에서는 전선면이 있다. 기역 지점의 상공. 기역 지점은 지금 요 가운데죠. 가운데라는 건 여기죠. 여기 위에 전선이 있나요? 요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사이에 전선면은 요렇게 있죠. 여기는 요렇게 있고. 요게 조금 이해가 안 될까봐 여기를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를 요 y 다시면 y 다시면을 다시 그려보고 여기가 기역이라고 할 때 여기는 한랭 전선 있잖아요. 한랭 전선은 요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한랭 전선이죠. 찬 공기가 아래쪽으로 치고 들어와서 따뜻한 공기를 밀어 올리면서 형성하는 전선. 자꾸 이상하게 써지네요. 그 다음에 요 터치가 갑자기 안 되네. 여기 부분은 온난 전선이죠. 온난 전선은 보통 요런 식으로 표현하죠. 뜨거운 공기가 찬 공기 위를 파고들면서 생기는 전선. 그렇다 보니까 이 기역 위의 상공은 전선이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전선면이 없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는 최근 트렌드인 온대 저기압의 위성 영상, 구름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고 풍속 분포로 물어봤어요. 풍속과 풍향 분포로.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요것도 공부해야 되지만 그래도 더 자주 나오는 것은 구름 영상이니까 구름 영상을 꼭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봤던 구름의 모습을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볼 건데 온대저기압은 이렇게 정체전선에서 시작해서 파동에 의해서 이렇게 구부러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다가 가운데 폐색이 되겠죠. 이때 구름의 위치를 표시해 보면 한랭전선 뒤쪽 저기압 중심 온난전선 앞쪽 한랭전선 뒤쪽 저기압 중심 온난전선 앞쪽 한랭전선 뒤쪽 온난전선 앞쪽 저기압 중심. 요 문제는 요 뒤에 있는 여기를 문제로 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랑 똑같죠. 입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아래 그림처럼 한랭 뒤쪽에는 저군형 구름 소나기, 온난전선 앞에는 층은형 구름 이슬비, 저기압의 중심에서는 구름이 두껍게 끼어 있는 이런 형태. 그리고 아까 기역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요 전선과 요 전선 사이에는 전선면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를 확실하게 공부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좀 쉬운 문제지만 자료가 새로운 자료라서 9번 태풍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가는 서로 다른 해에 발생한 태풍 기역과 니은의 이동 경로에 6시간 간격으로 중심 기압과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이 중심 기압, 그 다음에 강풍 반경을 나타냈다. 그리고 나의 A와 B는 각각 태풍 기역과 니은의 중심으로부터 제주도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효된 특보사항 중에 하나이다. 먼저 가 그림을 보면 태풍이 이렇게 가는 태풍이 기역, 이렇게 가는 태풍이 니은인데 이 태풍이 진행을 할 때 이 가로 밖에 있는 게 중심 기압, 안에 있는 게 강풍의 반경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을 때는 뭐 이만큼 강풍이 분다, 뭐 390만큼. 여기 그 위에 있을 때, 여기에 있을 때는 뭐 그거보다는 370m, 뭐 요만큼만 강풍이 분다, 킬로미터죠. 요만큼만 강풍이 분다.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든다는 건데, 요거는 뭐 지금은 일단
지울게요. 저거보다 너무 작게 그려서. 그 다음에 A랑 B는 이제 기억이랑 니은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지나갈 때 태풍 경보, 태풍 주의보의 영역을 표시한 거예요. A는 보니까 경보가 더 센 거죠. 이쪽 면이 주로 위험하고, B는 보니까 요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위험하구나 라는 거를 보이네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태풍은 기본적으로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디가 위험반원이 되죠? 오른쪽이 위험반원, 왼쪽이 안전반원이 되죠. 그래서 위험반원 쪽에 아마 경보가 내려졌을 걸 예상할 수가 있어요. 즉 A는 태풍이 아마 요렇게 지나갔구나, 요렇게. B는 그거보단 더 이쪽으로 지나갔구나, 요렇게 더 이쪽으로 지나갔구나. 두 개를 조금 극단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얘를 조금 더 오른쪽으로 바꾼다면 얘는 뭐 요렇게 지나갔구나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러면 기억과 니은을 고를 수가 있겠네요. 요 A 같은 경우에는 니은의 태풍이 지나간 거고, 니은. 그 다음에 B 같은 거는 좀 더 서해안 쪽에 강풍 경보가 있는 걸 보니까 요 기억이 지나간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 A는 태풍 기억에 의한 특보 사항이다. A는 태풍 니은에 의한 특보 사항이죠.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B의 특보 사항이 발효된 시기. B는 요거죠. 제주도는 태풍의 위험 반원에 위치한다. B는 기억이니까 기억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 태풍의 오른쪽에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반원? 위험 반원이 되겠죠. 위험 반원. 그 다음에 디귿. A와 B의 특보 사항이 발효된 시기에 태풍의 세력은 기억보다 니은이 약하다. A랑 B의 특보가 발효된 상황이면은 요 문제에서 언제라고 했어요? 제주도까지 거리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효된 특보 사항이라고 했죠. 그럼 요거를 좀 다시 깔끔하게 지우고, 다 지울게요. 제일 가까운 시기면 여기랑 여기겠죠. 이 둘 중에서 이제 태풍의 세력을 비교해 보면 돼요. 기억에서는 960, 중심 기압이 960 헥토파스칼. 니은에서는 955 헥토파스칼. 언제가 더 센 거예요? 숫자가 작은 니은이 더 센 거죠. 그러니까 니은이 약하다고 했으니까 틀렸겠죠. 기억 틀리고 니은 맞고 디귿 틀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너무 간단한 문제라 추가적인 설명은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15번 주계열성 내부 구조. 이것도 기본 개념을 활용한 문항인데 자료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할까봐 첨가했어요. 그림은 주계열성 내부의 에너지 전달 영역을 주계열성의 질량과 중심으로부터 누적 질량비에 따라 나타냈다. 이 축이 좀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힘들 텐데, 내부의 에너지 전달 영역을 나타낸 거고, 그게 이제 A랑 B예요. 에너지의 전달? 우리가 과학에서 말하는 에너지 전달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근데 우리가 별 공부할 때 주로 뭘 배우는 거죠? 이제 복사를 배우는 거죠. 복사랑 대류랑. 그래서 항성 내부 구조 공부할 때 뭐 대류층, 복사층 배웠을 거예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구나 라는 걸 먼저 예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나타냈다? 주계열성의 질량과, 보니까 주계열성의 질량, 가로축은 주계열성의 질량, 중심으로부터의 누적 질량비, 중심으로부터의 누적 질량비에 따라 나타냈다. 세로축을 보니까 0부터 1까지가 있네요. 누적 질량비. 요건 어떤 개념이냐면, 별이 이렇게 있으면 별의 중심으로부터 질량을 누적해 간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요만큼만 오면 요만큼에 대한 질량, 전체에 대한, 그 다음 뭐 요만큼에 대한 질량, 요만큼에 대한 질량. 당연히 별 끝까지 가면 질량 몇 퍼센트? 원래 별 질량의 100%가 되겠죠. 이 바깥에가 1인 거고 1.
그 다음은 0.8인 거고, 그 다음은 0.4인 거고, 쭉쭉쭉 해서 0까지. 그러니까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갔다를 좀 어렵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자, 그 다음 A와 B는 각각 복사와 대류에 의해 에너지 전달이 주로 일어나는 영역 중 하나이다. A랑 B가 아까 말했던 대류층 아니면 복사층이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걸로 먼저 생각을 해봐요. 배운 걸로 먼저.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화면이 막 깨지는데요.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1.5배보다 큰 경우와 별의 질량이 태양의 질량의 1.5배보다 작은 경우, 요 두 개로 나누죠. 요 경우 별이 질량이 아주 큰 경우, 이 경우에는 내부 구조가 어떻게 되죠? 중심핵이 대류핵이 되죠. 대류핵. 바깥층은 뭐가 되죠? 바깥층은 복사층. 이런 구조를 이루게 되고, 별의 질량이 1.5 태양 질량보다 작은 경우, 우리 태양 같은 경우는 어떻죠?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중심핵, 그 다음이 뭐가 나오죠? 그 다음이 복사층, 바깥쪽이 대류층, 핵, 복사층, 대류층 구조. 근데 참고로 학교에서 자세하게 배우진 않지만 중심 핵 복사 핵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아시면 되고, 어쨌든 무거운 별은 대류핵이 생긴다. 그 바깥쪽이 복사층이 되고, 왜 중심핵은 무거운 별은 대류핵이 되냐? 너무 무겁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중심핵에서 CNO 순환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질량이 작은 애들은 왜 그러면 복사를 이루냐? 여기는 질량이 작기 때문에 온도가 낮겠죠? 온도가 낮으면 PP 반응이 일어나게 돼요. 이렇게 해서 별의 내부 구조가 달라지게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풀이에 적용을 해보면, 여기에 지금 기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기역은 보니까 질량이 태양 질량보다도 작은 쪽, 태양 질량보다도 작다? 일단 태양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사층 대류층으로 돼 있죠. 그럼 그거보다 작은 애들은 당연히 여기가 다 뭐겠어요? 왜 여기 구간이? 여기가 복사층, 바깥쪽이 대류층이 되겠죠. 그리고 요 니은은 태양 질량 2배보다 큰 애들, 즉 1.5 태양 질량보다 큰 애들, 얘네들은 중심핵이 전부 다 대류핵이에요. 중심핵이 다 대류핵. 여기가 대류층, 바깥쪽이 복사층. 이렇게 한다면 요 A가 뭐가 되는 거죠? A가 대류, B가 복사. 자, 그럼 기억 볼게요. 기억. A 영역의 평균 온도는 질량이 기역인 별보다 니은인 별의 영역이 높다. A 영역은 대류의 영역이죠. 대류의 영역은 요 질량이 기역인 부분은 별의 바깥쪽이잖아요. 니은인 별은 중심핵이죠. 언제가 더 온도가 높겠어요? 니은인 별이 높겠죠. 니은인 별이. 기역은 맞는 설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 복사에 의해 에너지 전달이 주로 일어나는 영역이다. B는 복사층이죠. 에너지 전달이 복사로 일어나는 층. 맞고, 질량이 기역인 별의 중심부에서는 PP 반응보다 CNO 순환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질량이 기역인 별의 중심, 여기는 복사층,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주로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주로 PP 반응이 일어난다. 주로 PP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죠. 그래서 답이 기역 니은 중에 D 중에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런 걸 공부해 놔야 되는 거예요. 주결성 내부 구조. 요 왼쪽에 있는 게 뭐죠? 이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배우는 질량이 1.5 태양 질량보다 작을 때, 여기는 질량이 1.5 태양 질량보다 클 때, 즉 무거운 별, 가벼운 별. 여기 핵에서 주로 일어나는 게, 가벼운 별의 중심 핵에서 일어나는 게 PP 반응.
물론 CNO도 나지만 PP가 우세한 거예요. 대류핵 중심에서 일어나는 건 무슨 반응? CNO 순환 반응. 얘도 PP도 있지만 우세한 거죠. 요거는 요런 그래프로 배우죠. 요런 그래프로 이렇게 PP 반응이랑 CNO 순환 반응이랑 우세할 때가 정해져 있는데 중심핵 온도가 1800K, 1800만 K 이게 대략 1.5 태양질량 정도 돼요. 1.5 태양질량보다 작을 때 특히 태양 같은 경우에는 CNO 순환 반응도 하지만 뭐가 더 우세하다? PP 반응이 우세하다. 1.5 태양질량보다 더 무거운 별 쪽은 중심 온도가 높아서 CNO 순환 반응이 훨씬 더 우세하다라는 걸 나타낸 그래프겠죠. 그래서 이 그림, 요 그림을 다 연결해서 알아야 되고 이걸 HR도에 연계해서 알아야 돼요. 이 HR도에서 주계열 하단부가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요 구조가 되는 거죠. 요 구조. 중심핵에서 일어나는 게 이 반응. 주계열 상단부의 내부 구조가 요거. 대류핵 복사층 구조. 중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 이게 우세하다. 요렇게 요 그림, 이 그림 네 개를 연계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20번 가속 팽창 우주론 문제예요. 표는 우주 모형 ABC에 오메가 M과 오메가 람다를 나타낸 것이고 일단 이 오메가가 뭔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서 오메가 이따가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은 ABC에서 적색 편의와 겉보기 등급 사이 관계를 C를 기준으로 하여 타입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자, 일단 요 표는 여러 가지 우주 모형을 나타낸 건데 오메가 M 대 오메가 람다. 일단 이 오메가라는 건 뭐죠? 오메가라는 건 임계 밀도분의 어떤 양의 밀도가 돼요. 오, 이거 왜 그래? 밀도. 만약에 오메가 M이면 얘는 우주의 임계 밀도, 즉 평탄한 우주를 만드는 임계 밀도분의 질량 밀도. 물질 밀도라고 하면 되겠죠? 물질 밀도. 문제에서 물질이라고 했으니까. 물질. 오, 난리 났네 완전. 그 다음에 오메가 람다. 람다는 임계 밀도분의 암흑 에너지 밀도. 이렇게 나타낸 거겠죠? 그래서 보통 오메가 값을 어떻게 구해요? 오메가 값을 어우 이거 왜 이래? 오메가 값을 오메가 M 더하기 오메가 람다 해서 만약에 요게 1이 나오면 평탄한 우주 1보다 작으면 열린 우주 1보다 크면 닫힌 우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은 가로축은 적색 편의 세로축은 겉보기 등급 편차라고 나와 있네요. 편차라는 거는 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앞뒤로 센 건데 이게 이 0이 뭐다? 이 0이 우주 모형 C를 0으로 했을 때 다른 우주 모형 A랑 B를 상대적으로 비교했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뭐가 A고 뭐가 B인지는 안 알려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이 점들은 뭐예요? 이 점들은 실제 초신성의 관측 결과 자료를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역접근을 하는 게 더 편해요. 우리는 우리의 우주를 어떻게 배우죠? 우리의 우주는 일단 곡률은 평탄하다. 평탄한 가속 팽창 우주. 평탄한 가속 팽창 우주. 우리는 이렇게 배우죠. 평탄하려면 일단 오메가 값이 1이어야 되고 가속 팽창하려면 우주 상수가 0이 아니면 되겠죠.
그래서 현재 우주 모형은 이렇게 아시면 돼요. 오메가 m 값이 0.27, 오메가 람다 값이 0.73. 그래서 합치면 몇이 나오게? 1이 나오게. 요게 우주예요. 우리의 우주. 가속 팽창하는 평탄한 우주.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발견했냐? 초신성을 관찰했더니 겉보기 등급이 우리의 예상보다 어떻게 나오더라? 더 어둡게 나오더라. 어둡게는 크게 나온다는 거죠. 우리 예상보다 더 크게 나왔다는 거는 팽창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관측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 결론을 이끌어내게 된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도 초신성의 관측 결과가 겉보기 등급이 원래 우리 예상보다 좀 크게 나와야 되는 거죠. 보니까는 이 크게 나오는 걸 잘 나타내는 이 곡선, 이 실선 A 곡선이 그럼 뭐겠어요? 이게 우리의 우주인 평탄한 가속 팽창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 왼쪽에 표에서 찾아보면 A가 되겠죠. 오메가 M 값이 0.27, 오메가 람다 값이 0.73. 즉 우주 모형 A가 기역에 해당하는 거고, A가 이 기준선으로 둔 이 우주 모형 C는 물질 밀도는 동일하나 암흑 에너지가 없다고 가정한 우주. 그럼 이 우주는 굳이 얘기하자면 물질 밀도가 있으니까 감속 팽창하는 닫힌 우주가 되겠죠. 감속 팽창하는 닫힌 우주. 물론 영원히 팽창하지만 그 다음에 이 B의 경우에는 아예 물질 밀도로만 1을 만드는 우주. 암흑 에너지는 없고, 요게 이제 B가 되겠죠. B는 감속 팽창하지만 평탄한 우주. A는 아까도 말했지만 가속 팽창하는 평탄 우주가 되겠죠. 자, 이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B의 편차 자료이다. 동그라미 기억은 A의 편차 자료죠.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Z1.0인 천체 겉보기 등급은 A보다 B에서 크다. Z1.0이면 여기네요. 여기에서 겉보기 등급을 표시해보면 이렇게 되죠. A는 겉보기 등급이 편차가 더 크게 나오고, B는 겉보기 등급 편차가 작게 나오죠. 그렇다는 거는 A가 더 크다는 거겠죠. A가 더 크다. 그 다음에 디귿 초신성 관측 자료와 가장 부합하는 모형은 A다. 이 점들이 초신성이잖아요. 관측 결과 요거를 대표하는 곡선은 A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자체는 어려운데 사실 내용은 별게 없었어요. 우리가 공부할 때 EBS 수능 특강에 보면 왼쪽과 같은 그래프가 보일 거예요. 요 A 파선이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우주 모델, 요 B 실선이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 모델, 요 C가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우주 모델.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 뭘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 C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C로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우주 모형. 이 앞에 있는 그래프와 이게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닌데 감소하는 우주는 요 오메가 M 값이 뭐 예를 들어서 1.0일 수도 있고 0.27일 수도 있고 0이 아니고 오메가 람다 값이 0인 우주가 팽창 속도가 감소하지만 영원히 팽창하는 우주의 모형인 거고, 그 다음에 팽창 속도가 일정한 우주 모델 이 B는 팽창 속도가 일정하려면 아예 중력이 없어야 돼요. 즉 오메가 M이 0, 오메가 람다가 0인 우주. A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우주 모델, 지금 우리의 관측 자료랑 거의 흡사한 요 A 모델, 요게 우리의 우주겠죠. 오메가 M이 0.27, 오메가 람다가 0.73인 우주 모델. 지금 요 그림에서는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요 그래프랑 요거의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0.27인 경우와 1.0인 경우를 다른 관측 자료로 해놓은 거예요. 사실 이 자료가 먼저고, 요 자료가 먼저고, 요 자료를 계량한 형태가 요 자료가 돼요. 그래서 요 상호 비교해 보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수능 특강이나 문제집에 보면 전통적으로 이제 우주의 크기를 표현하는 이런 그래프가 있죠. 그래서 현재가 만약에 여기라고 했을 때 닫힌 우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다시 쭈그러드는 우주. 이런 거는 오메가 값이 몇이다? 오메가 값이 1보다 큰 우주. 평탄한 우주는 오메가 값이 1인 우주. 열린 우주는 오메가 값이 1보다 작은 우주고, 이 가속 팽창하는 우주는 람다 값이 0이 아닌 우주. 람다 값이 0이 아닌 우주인데, 우리의 우주의 경우에는 람다 값이 0이 아니면서 오메가 값이 1인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오메가 m이 0.27, 오메가 람다가 0.73인 우주.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 세 가지 표현한 거, 여기에 있는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요 세 개의 우주에서는 우주 상수가 없다, 암흑 에너지가 없다라고 가정한 우주인 거고, 여기는 우주 상수를 암흑 에너지를 포함했을 때의 우주를 나타내요. 요 그래프와 요번에 나온 기출 문제, 요 세 가지 그래프의 상호 관계성에 대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